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눈이 올 것 같은 날씨네요. 예? 예? 일요일날 비 온대요. 자, 여러분 교재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정책. 자, 여러분이 저번 주에 우리 임대주택 정책의 2개를 배우셨는데 우선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임대주택 정책은 3가지 있는데 그 중에 임대료 규제가 있죠. 우리 배운 것 중에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를 배우셨고 또 하나 배우신 게 임대료 보조입니다. 자, 공부하실 때 이 규제나 보조의 개념, 목적은 뭐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이 개념이나 목적 같은 거는요, 지문에 나와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정답을 안 묻고 그 내용의 중요 특징에서 정답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같은 것은 여러분이 저번 주에 배우셨고, 이 3번째 정책이 뭐죠, 이번에?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 작년 같은 경우죠.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를 다 출제를 해요, 지문에. 일반적으로 3가지를 다 출제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정답 지문을 어디서 많이 묻는다? 임대료, 특히 규제에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물어요. 뭐 2년 전에도 정답 지문. 예? 그래서 묻는데 작년에는 어디서? 공공주택 정책에서 정답 지문을 우리가 물었습니다. 작년에 공공주택에서 2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여기서 정답 물었죠. 자, 유럽에서는 공공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해요. 또 호주 같은 국가는 정부주택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공공주택은요, 보통 13평? 그러니까 이제 전용 면적 하면 한 7, 8평 정도. 그래서 상당히 작습니다, 공공주택이. 자, 그래서 이 외국에서의 공공주택의 개념, 우리나라의 개념은 약간 좀 다른데, 그래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이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큰 조건이 있어요. 이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 자, 이 임대료가 가장 싼 것이 뭐 한 13만 원 정도 할까요, 지금? 이 임대료가 있고, 또 민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이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시장의 임대료인데, 이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는 50만 원인데, 이 공공주택은 예를 들어서 얼마로? 뭐 15만 원 이런 식으로 훨씬 싸게 해서 공급을 해요. 왜? 소득이 낮은 계층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이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택 보조 방식 중에서 자, 정부가 이 주택을 보조하는 방식은 우리가 2가지가 있어요. 수요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 생산자에게 보조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요. 자, 그리고 공공주택 임대료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달리 매기는 것을 또 임대료에 대한 또 뭐를 형성하죠? 이중 가격이죠. 또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액만큼 어떻게 돼요? 요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거에 임대료를 보조해주지 않고 공공주택 정책을 주로 시행해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공주택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죠?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아요. 제약.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문제점이 있다. 자, 여러분 본인은 서울에 임대주택 살고 싶은데 저 경기도 양주, 북부의 양주에 임대주택 공급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안 가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택은요,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공공주택에 문제가 생겨요. 또 요즘의 문제는요, 요즘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공급을 하고자 하니까 그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요즘 뭐가 돼요? 공공주택 들어오면 주변 민간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이상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들어오는 지역이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과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주변 지역 들어온 걸 반대를 해요. 그런 점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요번 3기 신도시 개발 발표를 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토지를 수용해서 보상을 할 때 보상액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막 반대도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요즘 소송 하나 걸린 게 있어요. 어떤 소송 걸리냐 하면요. 2003년도인가 2003년도에 주택을 구매하셨는가 마포 쪽에 토지 주택해서 단독주택을 구매를 그때 당시 한 3억 원에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3억 원에 했는데 그게 재개발이 되면서 수용을 당해서 보상을 해준데 국가가 9억 정도 보상을 해준 것 같아요. 3억짜리에서 3억에 샀는데 한 10몇 년 지나서 보상해 줄 때 했는데 이 분이 어떻게 돼? 보상액이 적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상해 주면은 하겠다 하는데 국가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국 시민권자예요. 동포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 소송 건 게 아니에요. 예? ISD 국가 간 소송 걸었어요. 국가가. 그래서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미국 대학 로펌 대학 교수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로펌 붙었어요. 정부 대리에서. 그게 12월 달에 결말이 나와요. 근데 만약 거기서 패소했다 한국 정부가 소송 금액은 얼마냐? 33억입니다. 보상.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줬으면은 국가 소송 안 갈 텐데. 그래서 만약 지면요. 외국 동포들 있죠. 시민권자나 이 사람들 소송 그걸 어떻게 돼요? 원래 어떻게 돼?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다 보상해 줘야 돼. 그 돈이 자그만치 엄청나. 여의도 면적만한 돈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재개발해서 수용할 때 이제 골치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너무 보상이 적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외국에처럼 정상적으로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왜 얘기해 주냐? 혹시나 그런 또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동포분들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질문 들어오신 분 보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중개사 시험 칠 수 있는가? 당연히 칠 수 있지. 치면 되지 원서 접수하고. 예? 그래서 작년에도 치다 보니까 원서 접수하는데 뭐가 안 돼요? 시스템이 안 돼. 인터넷. 예, 그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조선족 동포 뭐 체크할 게 없어. 그래서 현장 직접 가서 해야지 뭐.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이 공공주택 관련해서 이제 또 분양을 받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만 또 대상이 되냐, 조선족 동포는 대상이 안 되냐, 뭐 그런 것도 막 문의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지문에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 지문. 그리고 최근에 이 지문에서 출제하든지 아니면 법상의 용어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의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가 이게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도 또 바뀌었거든요. 자, 그 용어 중에 우선 151페이지 보시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민간임대주택 했는데 공공지원자를 또 붙여놨어요. 자, 개념 보면요. 임대사업자가 몇 년 하면 8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을 8년. 과거에는 10년이었는데 기간이 바뀌었어.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5번인데 여러분 과거에
바뀌기 전에는 중공공 임대주택인데 이걸 바뀌었거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아까 배웠죠? 요거 아닌 주택입니다. 아닌 주택을 몇 년? 8년. 10년 아닙니다.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고 바로 밑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면 8년이 아니라 뭔데요? 4년 이상. 5년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제 나올 때 요 두 가지인데 요즘에 뉴스에 보면 임대주택 뭐 등록을 하라 할 때 여기가 4년, 8년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용어 기억을 해 두시고 거기에 8번 보세요. 주택임대관리업이 있어요. 두 가지 있네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있고 그리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있어요. 위탁관리는 뭐죠? 맡겨서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택 소유자로부터 뭐를 받아?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또 징수도 하고 또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업을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인데 이걸 작년에 출제한 거야. 작년에 뭐라고 출제했냐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업무가 아닌 걸 물었어요. 보기 5개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 어떻게 돼? 대출 알선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출 알선 없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기본적 개념을 이제 묻는 내용입니다. 그런 건 유추해서 답을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자, 작년에 그 지문을 우선 출제를 했고요. 자, 그리고 152페이지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상의 용어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많이 듣던 용어들이 있어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뭐 많이 듣던 용어인데 자, 우선 볼까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자, 영구는 최저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에요.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또는 영구적인 우리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색깔 표현되어 있어요. 최저 소득 계층이고 요것보다 약간 소득이 높은 게 위에 국민임대주택. 요것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소득 서민, 최저가 아니라 이번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몇 년? 이번은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용어가 다르죠. 약간 더 높은 게 국민임대주택, 소득. 자, 행복주택은 많이 들어보는 용어가 사회 초년생, 대학생, 우리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여러분 서울특별시 가면 뭐 쉬프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요, 요 기간이 있었어요. 20년. 근데 이걸 폐지한 거예요. 20년 기간이 없어졌어요.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분양 전환,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분양 전환. 그러니까 요즘 뭐죠? 10년인가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이런 용어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일정 기간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 요즘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분양 여러분 계약을 맺어서 들어가서 살 때인데 10년 지나서 분양할 때는 가격이 많이 오르죠. 아, 그죠. 예를 들어서 분당, 여러분 저 분당에 가면은 백현마을인가요? 거기 그쪽에 가격이 10년 동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분양 전환을 하려고 하니 오른 가격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양 받으려면. 근데 주변 가격에 뭐 70% 한다 하더라도 그걸 지불할 능력이 없어.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쫓겨나게 생겼어. 근데 그걸 정부 보고 뭐다? 청와대 청원에서 정부 보고 해결하다. 정부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법상에 딱 규정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 뭐를 했어야 돼? 예? 분양받았어야지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순간의 선택이 좌우한 거야. 그때 분양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예? 그때는 국가가 저렴하게 융자도 해줬거든요. 2%로. 그걸 받은 사람들은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머리를 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다 쫓겨나게 생겼지. 예?
자, 그래서 이게 여기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일정 기간 임대해서 받는 건 처음에 좋을지 모르지만요. 나중에 분양 받으려고 생각한 사람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것보단 저는 밑에가 좋은 것 같아. 기존 주택 매입, 우리가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걸 뭐죠?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갖고 매입을 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등에게 또 뭘 한다? 이제 빌려주는 거야.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기존 주택, 이번은 매입이 아니라 뭐다? 전세야. 전세 임대주택은 이번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를 받아요. 기존 주택을 임차를 받아서 그걸 이번은 저소득 서민에게 다시 빌려줘. 전대하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용어들이 새로 생긴 용어들도 좀 있으니까 한번 좀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는 가끔 이런 용어들이 출제를 좀 합니다. 자, 여러분 여과 과정 갑니다. 153페이지에. 여과는 상당히 어려운 용어예요. 예, 여러분 여과는요. 정수기에 뭐가 있냐 하면요. 필터가 있어요. 정수기의 필터는 불순물을 걸러주는 건데 이걸 그래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과라고. 그래로.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과 과정은 우선 주택의 순환. 주택이 순환하는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요. 순환을 하는데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순환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 주택에 살고 있는 고소득층 가구나 저소득층 가구가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해요. 순환은. 자, 이사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사를 가려면 빈 집이 있어야죠. 빈 집을 공가라고 해요. 빈 집을. 그래서 이 공가가 빈집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게 여과 과정이에요. 빈집이 있어야 돼요. 자, 여과 과정 용어가 어려운데, 자, 우리 이 이론을 전개할 때 우리는 두 계층으로 나눠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 주택을 소비하는 고소득층, 일정 수준 이하의 저급 주택을 소비하는 저소득층 둘로 우리는 계층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때 주택의 질적인 변화.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면 시간이 갈수록 뭐가 돼요? 사용함에 따라 노후화되죠? 변화가 생겨요. 이런 질적인 변화. 그리고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여과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과 과정은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용어. 하나는 뭐죠? 상향 여과. 그 다음 또 하나는 하향 여과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여과 과정에서 대부분 여과 과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향 여과가 일반적인 형상이다. 예? 왜냐? 하향 여과는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무슨 주택? 고급, 고가주택이 있어요. 고소득층이 소비를 하는데, 자, 분양받아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하죠.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해서 더 이상 고급주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면은 고소득층 이걸 뭔다? 팔고 주거 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이건 누가 소비해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 차지해서 소비를 해요. 이것을 하향 여과죠. 이런 형상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하향 여과가 여과 과정의 일반적인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향 여과가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상향 여과 있죠. 자, 개념. 상향 여과의 개념은 또 21회 시험에 개념이 출제를 했는데, 자,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또 일정 수준 이하의 저급, 저가주택이라고 하죠. 일정 수준 이하의 이 저급 주택을 여러분들은 이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 한다? 수선을 하든지 아니면 뭐를 해요? 재개발해.
수선을 하든지 재개발을 해서 누가 그럼 이제 주택이 개선됐잖아요. 질적으로. 그럼 누가 소비한다?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상향여과인데 이 개념을 21회 시험에 또 출제죠. 그때는 뭘로? 상향여과가 정답인데 뭘로 출제했겠어요? 하향으로 출제했지. 말을 바꿔서.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또 여러분이 또 3번 출제된 게 있죠. 15회 추가 시험, 23회 시험, 3번 출제된 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왔냐 하면요. 주택의 상향 여과 과정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돼요? 낮은 주택은 소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감소의 포인트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걸 증가로 3번 출제를. 정답 지문이죠.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밑줄 그을 때 다 그으면 안 돼요. 거기 색깔 있잖아요. 색깔. 네? 그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개론 점수 안 나오신 분들은요. 시험에 나올 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올 것을 되게 암기를 해요. 그걸 잘 찾아야 돼. 답을. 말을 이렇게 한두 글자를 바꿔요. 출제를 할 때. 그래서 그 색깔 있는 것을 그걸 밑줄 그으면 되지. 동그라미 치든지. 자, 여가 과정으로 갑니다. 자, 여가 과정에서 주거분리거든요. 자, 이 주거분리라는 용어는요, 도시 내에서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의 역사적인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고급 주택지역이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뭐죠? 저급 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 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근,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이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도시 어느 지역에서든지 여러분들은 쉽게 주거 분리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저번 주 배울 때 외부 효과 배우셨어요.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는 주변 부동산 가치를 뭐한다? 상승시키고 부의 외부 효과는 주변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시키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 저급주택 지역은 뭐가 된다? 저급주택 지역은 주거 환경이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여기는 뭐가 형성되죠? 마이너스. 주거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부의외부 효과. 부의외부 효과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의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피해는 뭐 해야 돼? 피하고자 하고 또 정의 외부 효과는 뭐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또 작용하잖아요. 고급 주택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무슨 효과? 여기는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편의, 이 가격이 오르니까 편의, 이익은 추구를 하려는 동기 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주거 분리 현상이에요. 주거 분리 현상. 외부 효과 관련이 있는데 이때 저급주택 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 또는 보수를 합니다.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 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얼마? 그런데 문제는 그 수선, 보수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했더니 이 부의 외부 효과로 해서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은 거의 없어요. 부의 외부 효과로 해서 뭐가 더 크다? 이렇게 수선 비용이 더 커요. 수선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도 없는데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수선을 하지 않으니까 저급주택 지역은 계속 뭘로 남는다?
저급 주택 지역으로 계속 남아요. 남는 경향. 그런데 고급 주택 지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는데 수선 비용과 이 수선, 이 보수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 여기는 뭐가 돼? 정해 외부 효과로 인해서 수선 비용보다 뭐가?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더 높게 나타나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를 한다? 수선을 하겠죠.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니까 우리는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뭘로?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고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자연스럽게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주거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저소득층 가구는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 가구가 거주하는 저급 주택인데 이 저소득층 가구는 고급 주택 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하죠. 왜? 뭐를 누리기 위해서?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잘 되는 집 옆에 있는 게 좋지 뭐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급 주택 지역 경계 가까이에 있는 저급 주택은 요걸 누리니까 이 저급 주택이 어떻게 돼? 가격이 더 비싸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붙는다? 프리미엄이 붙어요. 프리미엄. 뭐가? 할증료. 프리미엄.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저급 주택 지역 경계 가까이 있는 고급 주택 지역은 뭐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고급 주택 가격이 뭐야? 건축비에도 못 미쳐요. 건축 비용에도 못 미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고급 주택 제값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고급 주택이 뭐가 돼? 할인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져요. 자, 이 지문이죠. 27회는요, 요걸 두 개 바꿔서 출제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두 번, 또 내용이 두 번 출제를 했는데, 23회, 27회 시험에 출제인데, 27회는 정답 지문으로 물었어요. 두 번 출제했어요. 있어요. 154페이지에 거기에 그림 바로 밑에 있어요. 그게 그 지문이 두 번 출제했다 얘기. 자, 이번은 이 수선비,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인데 이번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이 더 컸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선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 주의해야 될 것은 저급 주택 지역에서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이 수선 비용보다 크다고 해서 항상 수선 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야. 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선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수선을 해볼까요? 저급 주택을 수선 또는 재개발하면 뭘로 간다? 상향 여과야.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주의해야 돼요. 여기 하향 여과가 아니라 뭐를 수선을 하면은 상향 여과 과정을 통해서 저급 주택 지역은 뭘로? 고급 주택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다. 고급 주택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 무슨 여과? 상향 여과. 근데 수선을 못하면 계속 뭘로 남아요?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겠죠. 수선 못하면.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제 고급 주택 지역에서 만약에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 비용이 크다. 그러면은 수선 안 해요. 왜? 고소득층 가구는 소득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선 안 해버리고 주거 환경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돼? 이사를 가버려. 예? 미련 없이 팔고 이사를 가요. 예? 그러니까 그걸 뭐죠? 고급 주택이 누구에게 넘어와? 팔고 도망갔으니까 누구에게? 저소득층에 넘어오죠. 이걸 무슨 여가? 하향 여가가 돼. 자, 여러분 21회 19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어요. 19회 시험에 이것을 뭘로? 하향을 상향으로 말을 바꿔서. 말을 잘 바꿔요. 그래서
19회 시험의 정답 지문입니다. 하향 여과에 따른데 뭐가 들어와? 팔고 도망가니까 누가 들어와? 이렇게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받아서. 그래서 그걸 뭐죠?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무슨 형상? 생태학적인 경우 침입이라고 해요. 침입. 여러분 거기에 미으 네 번째 니을의 끝에 침입이 나온 거야. 침입. 들어오는 거. 침입이 되면은 점점 이렇게 들어오면 이 지역이 뭘로 가? 점점 들어오면은 고급 주택지역이 점점 뭘로? 이렇게 새로운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급 주택 지역이 저급 주택 지역으로 새로운 토지 용주처럼 이렇게 바뀌죠. 이것을 뭐죠? 바뀌는 이 현상을 그 미음의 끝에 보니까 또 천이 다른 말로 뭐? 계승. 천이를 다른 말로 계승이라고 돼요. 계승. 용어 침입천이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과 과정에는 침입과 계승, 천의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한 지문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출제를 한 거 봤더니 23회 최근에 보면요. 19회, 21회, 23회, 27회 한 3, 4년 텀이에요. 올해 30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표 2개로 하겠습니다. 올해 출제할 수도 있는데 요거 출제 좋아하시는 분이 들어가면 돼요. 네? 자, 분양가 규제로 갑니다. 155페이지. 자, 분양가 규제. 다른 말로 분양가 상한제. 여러분 27회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27회 시험에 자, 분양가 상한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이다. 27회 시험에 나왔어요. OX. 맞아요. 그 어떤 분은 뉴스 보니까 아닌데 그건 민간 임대주택이지. 주택법에 공공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비와 뭐 건축비를 대해서 분양 가격을 결정하죠. 주택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27이 나왔거든요. 그럼 작년에 뭐 나왔느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또 나왔어. 작년 시험에. 현재 실시 중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에 또 출제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18회 시험에도 나오고 19회 시험에도 나오고 25회도 나오고 우리가 7회 시험에도 출제하는 게 목적. 이 목적이 자주 나오거든요. 자, 우선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주택 가격을 뭐 해주기 위해서? 안정. 주택 이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또 하나는 무주택 서민. 자, 무주택 서민에 있어서 신규 주택에 대한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인데 우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뭐가 형성되죠?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죠. 자, 이때 여러분 19회 시험에는요. 균형 가격으로 출제한 것이 아니라 뭘로 출제해서 또 시장 가격이란 말로 출제해서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가격이죠. 자, 평당 2천만 원이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니까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 가격을 설정을 해요. 이 규제 가격이 바로 분양 가격에 뭐가 되죠? 상한선. 자,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을 해요. 얼마? 평당
1,500만 원에 2천만 원을 1,500만 원에 설정해요. 그러면 분양가격 1,400만 원 받아도 관계없어요. 1,500 받아도 관계없어요. 근데 1,600만 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빨간 선, 이 규제 가격이죠. 이 가격 이상 받는 것을 정부는 법으로 뭐한다?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무슨 가격? 최고의 가격. 최고의 가격이면서 분양가격의 상한선이죠. 이게 분양가격의 가장 높은 상한 가격이에요. 자, 여러분 19회 시험은요. 이걸 뭘로 출제했다? 하한으로 출제해서 19회. 하한이 아니죠. 여러분 균형보다 밑에 있다고 해서 또 최저하면 안 돼요. 최저 가격도 아니고 하한 가격도 아니다. 자, 시험에 나올 때 말을 좀 바꾸니까 주의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 얼마? 500만 원 차이네요. 아파트 분양받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평당 2천인데 아파트 1,500 분양받으면 얼마 벌었어요? 평당 500 벌었잖아요. 그럼 30평이면 얼마야? 1억 5천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시세 차익,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어요. 시장 가격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시세 차익,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량은 증가를 하지, 수요량. 그래서 가끔 로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아파트 분양받으면. 수요량은 늘어나요. 그런데 건설업체는 또 이 분양 가격만큼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단기는 공급 변화가 없어요. 항상 단기는 변화가 없는데 손해를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뭐가 돼? 악화가 돼.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공급량이 뭐한다? 감소해. 그래서 장기에는 신규 우리가 주택에 있어서의 뭐가 줄어든다?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공급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어느 크기? 이 크기만큼의 또 뭐가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훨씬 많은 초과 수요는 결국은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뭐를 유발시킨다? 투기적 수요를 유발해요. 장기적으로. 그럼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이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 그래서 장기로 가면요, 오히려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싸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또 뭐가 형성한다? 암시장이 형성돼요. 그럼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어떤 형태에 나타나? 장기에는 암시장에서의 가격, 규제 가격, 장기에서는 또 분양 가격에 대한 이중 가격이 또 형성이 돼요. 자, 임대료 규제 배웠을 때 가격을 규제했어요. 가격 기능이 왜곡이 되면서 가격 기능의 왜곡은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다 줘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의 실패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신규 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또 어떻게 돼? 암시장에서 가격은 더 높다 보니까 기존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암시장인데 요 가격 차이가 뭐죠? 이 가격 차이가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여러분 규제 가격이 분양받았는데 입주세 올라갔다. 프리미엄 피 얼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프리미엄 피 얼마 붙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리미엄입니다. 이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암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가 나타날 수도 있다. 분양권 불법 전매하더라도 소유권은 이전된 겁니다. 불법이라도 소유권 넘어갔어요. 예? 불법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는요, 예? 불법이라도 안 되는 게 없더라고, 거래가. 뭐 해요? 공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걸 하죠. 예? 예? 요거, 분양권 한번 거래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예.
서류만 좀 복잡할 뿐이지. 왔다 갔다 은행도 해야 되고. 예. 자, 우선은 분양가 규제를 출제를 하죠. 시험에 내면은 자율화는 출제 안 해요. 왜 자율화는 뭐예요? 요거 없애는 거잖아요. 규제를 없애면 분양가격이 오르죠. 자율화는 출제 안 해요. 우리 출제는 항상 규제를 출제하지. 뭐 공부 머리 아픈데 뭐 자율화 할 거 뭐 있어요? 넘어가면 되고. 자, 여러분 요 앞에 아파트 뭐 했어요? 요 앞에 있는 선분양하죠. 착공 전에 미리 분양하는 건 선분양. 선분양하면 여러분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쓰면요, 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건설업체는 한꺼번에 여러 분명으로 대출받아요. 그래서 건설자금 조달이 용이한 제도가 선분양이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예요. 근데 여러분 좋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이 낮다는 장점은 있지. 근데 단점은 뭐죠? 예? 돈 받으면은 뭐 나몰라락 하지 뭐.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고 주택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또 후분양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 분양하는 제도죠. 완공한 이후에 분양받으면 여러분들은 비교하면서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소비자 중심의 분양제도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계약과 동시에 분양 가격을 전부 지불해야 돼.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품질이 향상이 돼요. 그런 건 좋죠. 그런데 또 뭐가 문제 있어요? 착공을 해서 완공 시까지 건축 비용 상승을 모두 분양 가격에 반영한다는 문제점도 있고, 또 건설업체는 완공 시까지 모든 건설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니까 건설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인데 여러분 27회 시험에 장단점이 가끔 하나 지문에 출제되는데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에 조세 정책인데 우리 이 조세가 중요하죠. 시험 문제는. 자,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 나오죠. 또 시험 지문에 기능이 나오면은 정답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요령이 있어야 돼, 시험 문제는. 정답은 다른 데 있어요. 자, 부동산 조세의 기능 보면요. 이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도 해요. 또 토지 이용을 조장, 촉진시키기도 해요. 그럼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자,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져요.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입니다. 작년에 출제했었죠. 그리고 또 토지거래 시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또 과세를 함으로써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호화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중과세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능을 가진 게 부동산 조세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조세의 기능인데 이 조세 부담의 귀착, 정가가 나오죠. 자, 조세 부담의 귀착과 정가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 우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뭐라고 하죠? 귀착. 귀착.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그럼 정가는 뭐죠?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생산자는 조세 일부분 또는 전부를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떠넘겨요.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가. 뭐 좀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 사용하죠. 또 투자감 위험을 전가한다. 조세 전가.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버려.
자, 그래서 조세 부담의 귀착과 증가는 그 그림 바로 위에 보면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있다. 밑줄. 여러분,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상대적 탄력성. 여러분, 상대적 탄력성이라는 건 뭐예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그런 의미의 상대적 탄력성. 자, 이 내용 여러분 조세 정책은 상당히 우리 중요한데 여러분 취득에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취득세. 그럼 보유에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과세죠. 작년 시험에 요걸 출제해서 보유과세 중 국세이면서 누징세인 거. 종합부동산세. 갑자기 뭐 세법을 나오고 그게 작년 정답이었어요. 점수 거저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제 그런 게 또 출제를 했어요. 지방세 중에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세. 예? 지방세이면서 비례세죠. 재산세는. 그리고 처분시에 내는 세금이 뭐죠? 양도소득세.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출제합니다.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부과되는 세금. 딱 내면 또 이제 머리 아픕니다. 이제. 그런 걸 출제를 또 합니다. 개론에. 취득 뭐가 있어요? 농부. 노노촌 특별세 부가가치 있어요. 농부. 옛날에는 인지세도 출제했는데 인지세는 논란이 좀 있어서 그래서 농부로 암기해두면 되죠. 농부. 그래서 옛날 농부인 이렇게 막 암기를 여러분 많이 하셨는데 농부.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부과되는 세금, 농부. 자, 그러면 이제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조세 정책 이제 시험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